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고객 만족을 향한 끝없는 노력, 믿을 수 있는 딴지마켓의 신강자. 침대에 대한 고민은 쇼앤침대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꿀잠만 누리세요.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앤침대,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대통령의 말하기 위즈덤 마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김병준은 내치 대통령, 외치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와대에서 그런 이야기 나온 적이 없다. 현행 헌법상 내치는 총리가 맞고 외치는 대통령이 모두 맞는 구분이 가능하지 않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같은 날 나란히 나온 보도입니다. 청와대 인사라인의 공식 책임자도 모르는 이야기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이라며 언론에 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최순실 대신 공식 라인 대신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단어 뒤에 숨어 지금 국정을 결정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네, 제가 방금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네. 저는 어제 나온 또 최순실 관련 수많은 뉴스 중에 가장 희한한 뉴스가 이거였어요.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내치 대통령이다. 네. 네. 그런데, 인사총 책임자가 인사수석이잖아요. 인사수석은 당시 어제 마침 예결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난 모르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청와대에 나온 적이 없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상으로 그런 총리가 다 내치하고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이런 구분이 가능하지 않다. 이 말도 맞는 말이고요. 네. 그럼 고위 관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자, 궁금함을 안고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네. 첫 번째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 발표에서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이런 뜻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면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게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네, 합니다. 뭐 한 2, 3일 전부터 힌트가 계속 나왔죠, 사실. 네, 그래서 뭐 어제도 그렇고 사전 움직임들이 계속 잇따라 나왔는데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뜻을 밝혔고, 그 다음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한광욱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도 기자들과 만나서 최순실 사건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어제도 뭐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어제 국회에 나와서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꾸준히 나왔는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청와대나 대통령도 조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뜻을 이미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고 기자회견할 것이라는 첩보가 돈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동료 의원과 주고받는 내용이 이제 언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보통 언론 카메라에 포착될 걸 알고 하는 거군요. 보통 이런 거. 언론 카메라가 네. 자신들의 휴대폰을 계속 비추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살짝 각도를 틀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일들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현재 이런 정무적인 정치적인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을 혼자 할 수 없었다는 게 지난 네. 거의 4년여간 그게 드러난 건데 이번 사건의 핵심 본질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본인이 결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모두 다 떠나는데 그런 능력이 생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누가 뒤에 있느냐? 사과문 첫 발표 때부터 이건 너무 이상하다고 제가 그랬었는데 네. 계속 지금 말한 내치 대통령이라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사과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수사 내가 받겠다. 네. 고도의 결정이거든요. 정치적인. 누가 지금 이런 결정을 대통령에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누구라고 보십니까? 누군지 알면 제가 말했죠. 알고는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말 못하는 거 아니고요? 짐작가는 분들의 리스트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저도 청와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여하간 이상하다. 누가 이런 결정을 계속 내려서 그거를 법무부 장관에도 그렇게 시키고 신임 비서실장도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고 문자도 네. 보여주도록 하고 참 궁금합니다. 네. 드러날지 안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고위 관계자라고 또 따서 보도가 되잖아요. 네, 이런 거는 청와대 보통. 고위 관계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 2005년 7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7명을 독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런 사실이 기록된 업무 기록을 검찰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독대한 기업 총수가 공개된 걸 보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등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독대 관련해서 여러 매체들이 지금 이 독대에서 무슨 결정이 있었냐.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상 장관도 독대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왜 가깝지도 않은 가까운 장관들이나 비서진들이나 수석과도 독대를 안 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기업 총수를 따로 불러 다 독대를 했냐. 네. 그래서 일단 매경이 이 네. 업무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 하면서 이 독대에 따른 뉴스를 처음으로 내보냈고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국민일보에서는 이게 미르재단과 스포츠재단에 자금 출연을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다른 매체에서 또 다른 네. 방식으로 파봤더니 네, 보도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이제 토로를 한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안종범 수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해 하반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재벌 회장들을 2차례 만나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을 요청했다. 이렇게 이제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매경에서 보도한 것은 7명을 독대를 했다는 얘기고 독대. 네. 그리고 이건 국민일보입니까? 네, 국민일보. 국민일보에서는 하반기에 재벌 회장들을 만나서 자금 출연을 요청했다는 별도의 기사가 나온 거. 이 두 개 네. 연결되는 기사네요. 네, 그렇죠. 내용에 대해서 오늘 국민일보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겨레 보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다는 기업들은 두 재단에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출연한 곳들이다. 그러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125억 원, 현대차 85억 원, SK 68억 원, LG 48억 원, 롯데 28억 원 이렇게 순서대로 많이 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재단에 자금 출연을 요청한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보수 경제지하고 기독교 관련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뿌리가 그런 것과 진보 매체 보기 드문 콜라보네요. 각자 취재를 했는데 다 합쳐보니까 하나의 뉴스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기업 총수를 독대를 했고 그 독대했을 때 오고 갔던 이야기는 미래 스포츠재단에 자금 좀 내라 네. 이런 얘기고 결과적으로 실제로 삼성, 현대차, LG, 롯데가 각각 돈을 많이 냈더라. 네. 보기 드문 콜라보입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네. 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네. 대동단결됐어요, 요즘.
하나의 뉴스를 향해서. 네. 다음 뉴스는 전해주십시오. 네, 대기업 관련된 뉴스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청와대 핵심 수석이 VIP 뜻이라면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해인 지난해 2013년 말에 CJ그룹 최고위층 인사가 당시 청와대 핵심 수석 비서관과 통화한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요. 이런 거는 처음 보는데요. 네. 그래서 그 청와대 수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무 늦으면 난리가 난다. 지금도 늦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VIP가 직접 자기한테 얘기를 한 거다. 그러면서 수사까지 들먹이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오너의 퇴진을 압박을 한 건데요.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은 수사하겠다는 얘기죠. 안 내려가면. 네. 그러니까 이게 녹취로 나왔다는 거죠. 네, 녹취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수석이 사기업에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 퇴진해라. 네. 이 내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기업 압박해서 돈 받고 이런 건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대기업 회장을 물러나라 이런 거 처음 나온 건데요. 네, 처음 나온 겁니다. 별 뉴스가 다 나오네요. 근데 하필 CJ그룹을 물러나라고 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물러나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전화를 받은 관계자가 왜 물러나야 되는 거냐 이유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수석은 그것까지는 제가 안다고 해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러면서 이유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당시 이제 CJ 소속 TVN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SNL 코리아라는 걸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풍자하는 내용이 이제 인기를 한참 끌었었죠. 그게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린 거 아니냐 이런 추측성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SNL 코리아가 그런 풍자를 했었고 그리고 네. 그 풍자가 인기를 끌고 심기를 건드렸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내용만 얼마든지 압박해서 바꿀 수 있고 그거를 내려라 이런 식으로. 실제로 풍자에서 확 바뀌었죠. 성향이. 근데 저는 그거 같지는 않고요. 개인적인 추정이라는 단서를 달고 그 2, 3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명예회장 사이에 재산 분쟁 이야기가 크게 한번 났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보인 태도는 이제 형인데, 가족이었지만, 뭐랄까요, 굉장히 무시했단 말이에요. 감히. 네. 네. 그거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런 정도라는 거는 사적인 청탁인 거거든요, 거의. 네, 그렇죠. 네. 기업이 왜 대기업의 회장 보고 나가라 말라 합니까? 네, 그것도 이유를 얘기를 안 해주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건 청탁의 결과가 아닐까, 사적 청탁이. 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미경 부회장이 물러났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계속 중국과 미국을 떠들면서 유랑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네. 가족끼리 참. 자, 다음 수사 해주십시오. 네, 최순실 씨가 외국 방산업체를 통해서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개발에도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군사 안보 분야가 나오는군요. 네. 이게 가장 취재가 어려운 분야일 거라고 저희 계속 얘기해왔는데. 네.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레이더 개발에 원래 이제 LIG와 이제 칸화가 서로 이제 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레이더 개발. 네, 한국 레이더 전투기에 레이더를 탑재해야 되는데. 네. 개발을 두고 두 회사가 이제 라이벌이었는데.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기술을 더 많이 축적하고 있었던 LIG 넥스원이 선정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빗나가고 이제 하나 쪽이 선정이 됐다는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 씨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여기 기사에 나온 사정당국 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외국 방산업체들이 최 씨 측에 접촉하려고 했다. 이런 워딩이 나옵니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나왔는지는 특정 그 방산업체 이름도 거론됐어요. 네. 거론되면서 이 방산업체가 최순실 씨를 접촉하려고 했다라는 네. 이야기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으로 거론이 됐는데 네. 그게 이제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사정당국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검찰인지 경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인지 그쪽에서 그런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거네요. 네. 실제 그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단서 출발점이 되는 뉴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방산업체들도 실세는 최순실 씨라는 걸 알고 있었네요. 네. 우리만 모르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취재하는 언론 동향을 최순실 씨 측에 알려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에 TV조선이 이제 취재에 들어갔었잖아요. 최초 보도가 네. TV조선이었는데 네. 그 최 씨가 이 사실을 민정수석실로부터 통보를 받고 그 자기 재단 관계자들한테 이래서 손을 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증언입니다. 네. 놀랍지는 않은데 네. 네, 이제는 뭐 웬만한 뉴스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서울 상공에 외계인 나타났다 이 정도 돼야지 놀랄 것 같은데 이제 그 최순실 씨가 비선이 아니고 대통령이 맞네요.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에게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 네. 동향을. 대통령이 맞는 거죠. 참네. 그리고 이 보고를 받고 네. 최순실 씨가 자기 주변에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은 차은택 감독이나 뭐 관련자들 모두에게 지금 손 떼고 네. 자리를 여기까지만 갔겠습니까? 자리를 뜨라든지 외국으로 가라든지 실제 외국에 있고요. 네. 그러니까 했겠죠. 대통령 맞네요. 네, 그래서 뭐 최 씨의 최측근의 멘트를 보면 TV조선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민정수석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얘기를 최순실 씨가 했다. 그래서 뭐 문화체육부 장관이라든지 차은택 감독 모두에게 연락이 돌아가서 차 감독이 특히 손을 뗐다. 이런 이제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죄송합니다. 최순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도 전이고 TV조선이 처음으로 미르 보도를 할 즈음 네. 그 전이죠. 그러니까 네. 취재 들어가자마자 알게 된 거죠. 들어가자마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처음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갈 때 인사검증에서 원래는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안봉근 제2부속실 비서관이 할매 짓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명을 압박을 했고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평가 점수를 원래 C였는데 B로 높여서 결국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보도입니다. 네, 전문 용어 나오네요. 할매짓이. 네, 할매짓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네. 그 보도를 보면은 할매라는 이제 이 용어가 대통령이나 혹은 뭐 최순실 씨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그 예전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비서관이었던 이제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거는 이제 최순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예. 네. 우병우 수석이 처음에 비서관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비서관으로 청와대 들어갈 때도 최순실 씨 인연이 작용한 거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죠. 네. 그 얘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랐어요. 네,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네, 할매. 네. 근데 이게 할매, 네. 나이로 보면 할매는 아니죠. 이분들이 할매라고 부를 나이는 아닌데 네. 할매라고 왜 했을까요? 뭐 삼신 할매. 그쪽에서 연상된 단어인가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당시 이제 우병우 수석이 들어올 때 검증을 맡았던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지금 이전에 한참 보도가 나왔던 넥슨 땅 특혜 거래에 대한 정황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네. 어쨌든 수석으로 임명이 됐고 검찰은 지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넥슨 땅 특혜 거래, 뭐 최순실 씨 비리 방조 혐의 이런 것들을 이제 혐의를 잡고 우병우 수석에게 오늘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건 아직 언론에 보도 안 된 것 같은데 보도로 됐나요? 지금 총리 내정자죠. 네. 김병준 총리 네, 내정자요.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우병우 수석의 인척의 장례식에 참석. 그 뉴스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죠. 네.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누군가가 쓰긴 썼을 거예요. 트윗을 썼든 아니면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병준 내티 대통령이라고 네. 그렇게 불리는 장인이었던가요? 네, 장례식장에 나타났다고. 그래서 거기서 조사를 제대로 했다고. 무슨 조사요? 조사, 그러니까 추도사. 조사. 네. 추도사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씨가 아니죠. 총리 내정자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네. 네. 이전부터. 그리고 네.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다 고리가 연결돼 있었다. 라고 하는 곧 보도가 되겠죠? 아마도.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그 최순실 씨를 자기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재직 시설에 그 최순실을 주의하라 이런 구두 보고를 받은 걸로 이제 전해졌는데요. 아, 김기춘 비서실장.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었던 한 관계자의 워딩이 나왔는데 2014년에 정윤회 문건을 보고할 무렵에 그 최순실에 가까이 가면 다 죽는다 이런 구두 보고를 그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은 절대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절대 모른다는 말은 아무도 안 믿는데 이미. 근데 이제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오는 걸 보면 2년 전에 이제 정윤회 문건 소위 정윤회 문건이라고 보도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생각해 보면 대부분 사실로 보여지는 네,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당시 정윤회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이가 좋지 않고 네. 정윤회 씨가 김기춘 비서실장을 교체를 지시했고 네, 그 내용이 이제 문건에 있었죠. 갈등에 있었고 이런 문건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근무했던 사람이 이제 그런 구두 보고를 했다는 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보도 내용을 보면 또 최순실 씨 측근이 한 얘기인데 최순실 씨가 누구랑 통화할 때 그 김기춘 전 실장을 그 늙은이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못마땅해 하는 걸 본 적이 있다 이런 또 증언도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할매와 늙은이로 이렇게 통용이 됐었군요. 네. 네. 그리고 실제 진짜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게요. 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에는 최순실 씨 건물에서 사무실을. 네, 그런 보도도 나왔었죠. 네. 아니 자기 건물주를 몰 리가 있습니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쓰세요 했다 하더라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네. 계약을 했건 하지 않았건 알아야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채경화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공장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김명준 총리 내정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에 영입된다며 언론 지면을 장식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박지원 원내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총수. 오랜만입니다. 정말. 네, 김총수하고 낙검수 인터뷰하다가 저축은행 로비스트 문제로 지금까지 4년째 재판받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호준 총수 원망이 많습니다. 주진우 기자하고. 자기들은 살아나고 나만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도 아직 소송 걸려 있고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네네. 박태규 저축은행 로비스트가 네.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만났는데 네. 그 로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 재판에 박태규 씨가 나와가지고 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건 시인했어요. 그때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난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만난 일 없다고 했죠. 네. 근데 당사자가 만난 했다. 네. 하면은 사실이 밝혀진 건데. 네. 아무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빨리 박근혜 정부가 끝나야 돼요. 네. 계속 고생하시고요. 네. 저도 고소고발 진행된 거 맞습니다만 이 고소고발 동기인데 왜 저희 방송 인터뷰 요청을 그렇게 안 받아주셨어요? 저희 작가들이 계속 연락드렸는데 다른 데는 다 하시면서 앞으로는 자주.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안 하다가 이번 주에 전부 다 해주고 있어요. 아니 다른 방송을 하시던데. 다른 방송 안 하더라도 우리 김호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해주시고요. 자. 매일 합시다. 네, 네. 김명준 총리 내정을 진짜로 모르셨어요? 몰랐습니다. 언론은 모르시는. 청와대에서 예. 심지어 오늘 아침 일부 신문 보니까 해명했던데. 네. 전화해줬다. 네. 문자로 넣어줬다. 네. 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저를 의심하고 네. 저는 민주당을 의심하고 했습니다. 공작 정치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진짜로 연락이 없었다는 거죠? 네, 없었어요. 여당의 원내대표도 모르고 황 총리도 몰랐던 거죠? 그날 아침에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몰랐던 것 같아요. 다들 아무도 그러니까 몰랐다. 화를 내가지고 이임식 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거겠죠. 김병준 총리 내정자 이야기로는 본인에게 그런 연락이 온 것은 대략 일주일 전이라고 했는데 최근 밝혀지기로는
국민의당과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여전히 비대위원장 놓고 내부에서 논의가 이어질 때, 그때 벌써 넘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통보를 아직 안 받았고, 네. 그 하루 이틀 사이에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통보를 받았을 때 그때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분을 모시냐 마냐 가지고 논의를 계속 할 때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물먹은 거죠, 이게. 물먹은 게 아니라 예. 우리는 김병준 교수가 네. 총리 제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네. 만약 우리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맡아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네. 그런데 그분이 2, 3일 있다가 넘어가더라고요. 아하. 총리를 가는 쪽으로. 그래서 제가 기자들에게 수정하겠다. 없던 일로 하겠다 하고 끊어버린 거죠.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양다리였다. 예. 저희한테는 최순실 사건 등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를 보니까 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까 국민의당에 와서 2, 3개월이라도 힘을 보태서 네. 정권 교체를 하는데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네. 대통령한테는 또 대통령이 그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총리 맡아서 하겠다. 이랬다고 하면은 기회주의자죠. 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김병준 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의 반성 없는 행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뭐 김 교수 뭐 그랬건 저랬건 그런데 왜 그분 울고 그래요? 벌써 총리 안 되니까 우나 봐요. 그분은 청문회도 서류가 국회에 접수되겠죠. 네. 그렇지만 청문회도 안 보이콧 해버렸고 네. 청문회 보이콧하면은 총리는 안 돼요. 장관들은 청문회 서류가 접수돼서 안 하더라도 20일 지나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네. 장관이나 헌법재판소장이나 감사원장이나 대법원장 여기는 국회 본회의에 인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청문회 안 하면 본회의 상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또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은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도 김병준 교수도 우리 국회가 여소야대인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신문을 안 보나 봅니다. 모르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이미 본인이 총리가 된 것으로 거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총리가 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청문회가 없죠. 네. 또 어떻게 해서 본회의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소야대에서 우리 3당이 야 3당이 부결시키기로 했으니까 없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워낙 본인이 총리가 될 것을 확신하는 듯이 보여서 국민의당에 비대위원장으로 가려고 했었으니까 국민의당과는 이제 적어도 얘기가 돼서 좀 처음에는 반대하는 모양새였다가 나중에는 최소한 국민의당은 찬성해 주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김어준 총수가 같은 집안인 것 같아. 김어준, 김병준. 그러니까 지금 봐달라고 얘기하는데 네. 어떤 경우에도 그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김병준 교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 어린 반성과 네. 나도 검찰 수사를 받겠다. 검찰 수사를 오늘 받겠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얘기한 거예요. 네. 지금 예. 그 해법으로 예. 최순실 등 관계자들을 철저히 검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 네. 그리고 내 잘못이다. 네. 나도 검찰 수사 받겠다. 네. 필요하다면은 처벌도 받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는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네. 야 두 당과 원내교섭단체 3당 네. 영수회담을 가져서 거기에서 총리 문제를 협의하고 합의해서 네. 총리를 선임해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자기의 업무를 일정한 기간 일정한 것을 대통령 업무를 내각에 넘기겠다. 네네. 이런 것을 약속해야 해법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김병준 총리를 자다가 봉창 때리는 식으로 뻑 내놨단 말이에요. 네네. 전혀 통보도 없이, 소통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 야당에서 취소해라. 취소 안 하면 우리가 보이콧한다. 예. 이렇게 하니까 사면 초과죠.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오늘 아마 대국민 사과하고 검찰 수사 받겠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요구했던 대로 야당과 영수회담을 하겠다 하는 문제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점쟁이처럼 얘기했던 것이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야당 영수들과 대표들과 만나서 영수회담을 하더라도 네네. 김병준 총리 카드를 대통령이 취하하든지 네. 본인이 사퇴를 하든지 하는 상태에서 만나면은 건설적인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상태로 두고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에게 기왕 임명된 거니까 김병준 교수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면은 민주당이나 저희 국민의당에서 절대 이런 지하에 노 하면은 또다시 국정 공백이 온다. 이것을 대통령은 잘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탈당도 그리고 오늘 말이죠. 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아침 오전 9시 반에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네네. 거기에 한광욱 신임 비서실장 등 모든 수석들이 운영위에 출석해야 되니까 네네. 10시 반에 대통령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면은 네. 거기 준비를 해드리고 오후 2시에 가자. 이렇게 우리 새벽에 원내대표 셋이 합의를 했어요. 예예. 국회는 이렇게 건설적으로 합의해서 청와대를 도와주고 있는데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졸로 보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대표님, 예. 제가 이제 계속 궁금했던 사안인데 예. 이 정보 첩보하면 대표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렸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을 결정했고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국정을 결정하지 못했고 그래서 최순실 씨가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은 근데 최순실도 없고 문고리 3인방도 없고 비서실장도 없고 수석들도 없고 그런데 혼자서 지금 김병준 총리를 내정하고 최재경 민정수석을 정하고 그 비서실장들을 막 정하고 이런 결정 혼자 했을까요? 제 질문에 요지는 저는 아시죠? 거기에 예.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두목은 순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가 있고요. 네. 식물 대통령 혼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요즘 갑자기 내가 내치 대통령이다 하고 나선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 양반은 뭐 총리 안 될 거니까 자취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기춘 네. 이런 몇 분들이 네. 7인회 중 몇 분들이 7인회 중 몇 분? 네. 몇 분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고 그래요. 현재. 예. 아하. 그런데 저는 예. 제가 그런 사석에서 또 네. 공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와대 살아봤잖아요. 네. 청와대라고 하는 게 진짜 절보다도 더 적막강산입니다. 네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하던 3인방도 없어지고 예. 우병우도 없어지고 최순실도 없고. 예. 최순실도 없고 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네. 오랫동안 모셨지 않습니까? 네. 그 되지도 않는 하지도 못하는 당 대표 내놓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예. 비서실장 하면서 네. 대통령의 심기 관리도 해주고 네네.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것이 이정현 대표의 마지막 할 일이지. 네. 새누리당 대표 하면서 저거 지금 대표예요? 자,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데 오늘 처음으로 이쪽에 정보 첩보하면
대표님인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이 파악하시기로는 7인회 중에 몇 분이다. 네. 네. 그러니까 공식 라인들은 다 없어졌고 실제로는 이 7인회 몇 분들이 결정을 하고 있다. 근데 그 7인회 몇 분과 아마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여기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분이 제일 핵심에서 하고 있어요. 아, 아시기로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아니라고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데. 아, 그 양반은 다큐멘터리 자백 보셨어요?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반은 한 일을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지 파렴치한지 모르지만은 딱 잡아떼는 데는 금메달감이에요. 그럼 혹시 7인회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언론에도 많이 거론되긴 합니다만 누군지는 아십니까? 아, 그 양반 위에는 저도 가까우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아, 대표님도 가까운 분들 중에 그 청와대의 사실상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군요. 김기춘 씨랑 상의해서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상의해서. 그게 몇 분이라고 했는데 7인회 중에 3분입니까? 4분입니까? 숫자 정도만 알려주세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다 나와요. 나오면은 또 감옥 가요. 제가 지금 4년째 우리 김어준 총수 때문에, 주진우 기자 때문에, 예? 네. 이 고생을 하고 재판받으러 다니고 변호사비 내는데 김어준 총수가 나를 변호사 비용을 대줬어. 뭘 했어? 제가 왜 또 얘기해가지고 내가 또 가요? 제가 대표님 보고 그런 말 하라고 시킨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게 꼬셔냈잖아요. 네, 그러긴 했습니다. 낙검수에서. 네, 그렇긴 했는데요. 자,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런 7인회가 그 중에 몇 분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보면 기본적으로 MB 라인 아니냐, 그리고 조설부가 가깝지 않냐, 이런 추측들은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그 몇 분들이 결국은 MB 라인이나 조선일보와 가깝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MB 라인하고는 좀 다르다. 검사는 살아있는 권력하고 얘기를 하지. 네네. 죽은 권력하고는 끊어버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재경 수석은 살아있는 7인의 멤버 중 몇 분하고 토의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는데 제 말은 그 성격을 성격을 좀 구분해 보자면 그분들이 MB하고 좀 가깝다 혹은 조설비하고 좀 가깝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보시기엔 그렇지는 않다. 네. 조선일보하고 뭐 특별히 가깝다고는 안 할 수 없지만은. 네. 이게 과연 MB 라인이냐? 아니 뭐 정치인들이. 네. 언론하고 가까운 게 뭐가 나쁜 일이겠어요? 저도 조선일보하고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거의 MB 라인이었을 망정. 검찰 권력의 특성은. 죽은 권력하고는 관계를 끊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최재경 민정수석은 역시 과거 MB 라인에서도 잘 나갔지만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라인과 7인의 멤버 중 몇 분과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인의 멤버 몇 분. 그분들을 딱히 과거의 라인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7인회가 어쨌든 그중에서 몇 분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7인회 라인은 과거의 라인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오늘날 있게 한 라인이니까 박근혜 라인이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분들 몇은 또 과거에는 MB 라인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야 권력에서 기생하는 특출한 재주가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권력을 따라서 옮겨 다니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 되면 저한테도 옮겨올 능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때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하는 거는 믿으십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어떤 근거 있으세요? 딱히 떨어지는 것은 없는데요. 상당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최순실 그 빌딩에서도 그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다. 예. 이런 몇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저는 분명히 만났고 알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이제 하야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보도를 보니까 대표님과 미리 상의가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저하고 상의했습니다. 상의하셨어요? 예. 근데 하야 저는 네. 그것을 말렸고. 말리셨구나. 예. 그러나 최근에 우리 안철수 대표가 지방 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 지방 활동을 많이 하고 대민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성난 민심을 현지에서 피부로 느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제가 지금 소위 스텝 바이 스텝 순차적인 투쟁을 해나가야지, 국민과 함께 해나가야지,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반발을 앞서는 것보다는 이런 때는 반발 뒤에 서자. 네. 이런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번만은 못 참겠다. 그래서 그 의원총회장에서도 제가 조금 쿨다운해라. 좀 톤을 낮추라고. 그러면은 하야를 검토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런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발표하고 문자를 저한테 주셨어요. 선배님, 너무나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고 자기에게 얘기하던 그 국민들의 눈방울이 생각나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해졌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당은 제가 진보적이고 강하고 안철수 대표는 조금 보수적이고 소프트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역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국민의당 공식 입장이 그럼 하야가 된 겁니까? 아직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정국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확하게 말하면 7인의 몇 분의 입장은 야당의 예를 들어서 뭐 사과나 수사 이 정도는 몰라도 하야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해법이 이게 어떻게 해야지 해법이 될까요? 저는 처음부터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하겠다. 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 나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처벌도 받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을 탈당할 거. 그건 말씀하셨는데 3당 영수들과 총리를 해서 거국 내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모든 정권을 주겠다. 야당에게 총리 인선부터 조각권까지 주겠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야당과 협의해서 하는 거죠. 협의해서 하겠다. 야당이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동의해 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조금 그 틈을 타가지고 역시 박근혜 대통령답게 김병준 카드를 한번 던져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며칠 전에 원로들과 얘기하면서 세상에 자기를 사교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아직도 박 대통령 정신 못 차렸구나. 저러면 큰일 난다. 했더니 꼼틀꼼틀 살아나더니 김병준 총리 카드를 내놓고 한광옥 실장 카드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건 다시 최순실 게이트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만이 나온 거예요. 독선 고집이 나온 거예요. 7인의 몇 분의 오만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님 말씀대로 하자면? 실려 있는 오만이요? 그러나 그것을 여기서 안 되니까. 총리부터 안 되니까. 대표님. 다시 그 길로 가서 이제 오늘부터 사과하고 검찰 수사 받겠다고 할 거고 영수회담을 요구할 겁니다. 영수회담을 요구해서 김병준 총리 카드를 설득하려고 하지만은 저나 추미애나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길이 없어요. 한없는 국정공박 되면은 검찰 수사는 굴러가고 새로운 것은 밝혀지고 오늘 보세요.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 장관이 우병우하고 3인방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되면 어떡하죠? 이건 국민이 납득을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옵션 중에는 하야를 요구하거나 탄핵 절차를 진행하거나 하는 것도 있습니까? 대표님 옵션 중에? 국민의 민심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하는 행태를 보면은 우리에게 하야로 이끌어주도록 유인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모든 것은 국민의 태도와 박근혜 대통령의 언행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한광옥 비서실장하고는 신임 비서실장 내정자하고는 친구시잖아요. 그분은 왜? 친구이시고 네. 참 그럴 사이가 아닌데. 그분은 왜 글로 하셨죠? 저는 그분이 뭐 차라리 총리로 갔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겠어요. 네.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가는지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에는 나와주셔서 감사하겠거든요. 그 7인회 중에 최병렬 전 대표 포함되어 있나요? 그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그럼 최병렬 전 대표는 오히려 포함이 안 돼 있군요.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6인 중에 찾아야 되겠네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나와주십시오. 예. 그 대신 변호사비 부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였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니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머니 또 감기 드셨어? 사들인 온열 매트가 몸에 잘 안 맞으신가? 네,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많이 찌뿌둥하시대요. 기력도 없으시고. 결국 전자파 문제가 큰 것 같네. 가만, 우리 회사 김대리가 요번에 온열 침대를 샀는데 유지비도 저렴하고 밑에 열선이 없어 전자파가 아예 제로라던데? 정말요? 침대 이름이 뭐래요? 김대리가 구매한 침대는 다존 군불 침대입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구매 문의는 0222453531 0222453531.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탄생 70주년.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338에 아이 집 전화번호 잊어먹었다. 역대 가장 서민적인 대통령 노무현. 저를 지도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서민들이 빛보는, 서민들이 대접받는 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무연 두 도시 이야기 10월 26일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칼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현 수장님을 제가 소개하기 전에 옆에 앉아 계신데 2부에서 제가 김병준 총리 내정자하고 우병우 전 수석의 장인 장례식 인연 언급했었는데 이게 언론 보도 나가긴 나갔다고 하네요. 요즘 최순실 보도 하도 많아가지고, 네. 저는 그 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아직 안 나간다 했었는데, 자,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요즘 뉴스를 정말 생산해내고 있는 공장 아니겠습니까? 네. 공장인데, 명실상부하게. 아직도 한 언론, 한 라디오, 한 매체. 이름을 여러 개를 바꿔야 돼요. 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아시면서 다들. 꼭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또 박지원 원내대표가 폭탄을 몇 개, 6인회 중에 7인회 중에 한 분 빼고 6인회 중에 몇 분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관련 기사가 막 100개가 넘게 나왔대요 어제. 근데 다 여전히 제 이름이 무슨 금기인가 봐요. 그렇죠. 무서워하는가 보죠, 뭐. 네. 심지어는 그 TBS 사장님이 132개까지 기사가 나왔다고 문자를
저희 PD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PD가 흥분해서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네, 사장님이 굉장히 방송을 잘하시는 분이죠. 잘 이해하시는 분이죠. 네. 시사방송 PD의 레전드인 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억울하신 거죠. 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은 경제 정책 얘기만 하다가 오늘은 정태인 소장님과 지금 정무계 핵인 분과 인연이 있어가지고 예. 네, 그분 얘기를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 이번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하셨죠? 네, 인수위 때부터 같이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쪽이다 보니까 회의도 많이 하셨죠? 네. 사실은 김병준 내정자는 경제분과가 아니고 정무분과입니다. 그러니까 네. 인수위 자체에서 전체 회의를 할 때 빼고는 경제정책에는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김병준 내정자가 한 거는 그러니까 정부혁신지방분권. 그래서 결국은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되잖아요. 네. 물론 인수위가 끝날 때는 정책실장이 그때 참여정부가 새로 만든 직책이에요. 네. 비서실장은 정치 쪽, 정무 쪽. 네. 그리고 정책실장이 정책을 총괄한다. 이래서 청와대에 이제 실장급을 2명을 뒀는데 네. 거기를 가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했지만. 본인이?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이정우 교수가 이제 실장이 됐었죠. 네. 본인이 강력하게 희망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아니, 그야 능력이. 능력이. 예. 그럼 이정우. 능력이 다음에 단어가 뭐죠? 이정우 교수하고 김병준 교수를 비교하면 봉황과 닭 정도 볼 수가 있겠죠. 봉황과 닭 정도. 본인은 원했지만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능력이 좀 그 부분에서는 부족해서. 이거는 인수에 참여했던 분이나 거기 참여한 공무원이나 실제로 이제 거기서 참여정부에서 다면 평가라는 걸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위에 사람 평가하고 옆에 사람 평가하고. 다면 평가가 예. 위아래 다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네. 언제나 이정우 실장이 1위로 나올 정도로 신망도 있었고 대통령도 상당히 믿었고. 김어준 총재하고 김병준 내정자가 한 글자 차이래요. 네. 김병준 내정자가 대통령이 굉장히 외로웠을 때. 갔었고 지방자치연구소에 갔었고 소장을 했기 때문에 과거 인연이 있었죠. 오랜 인연이죠. 딴 사람에 비해서 거의 7, 8년 더 인연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대통령이 갖고는 있었지만 정책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정책적으로 실력이 안 돼서 안 됐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심지어는 제 어등이 아닙니다. 바보라고도 하셨던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정태인 소장님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게 바보라고 언급하셨죠. 그 개인 SNS에 쓴 게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네. 인수위 때 이제 회의를 하면. 왜 그렇게 부르셨어요, 바보라고? 인수위 때 특히 이제 회의를 하면 소장님의 평소의 워딩에 비하면 굉장히 강력한 워딩인데, 바보. SNS에 쓰다 보니까. 네. 흥분이 돼서 썼는데 얼마 안 돼서 지웠는데 그게 벌써 신문에 보도가 됐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지운다고 소용이 없어요. 컴퓨터는 캡처라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이분이 이제 전체 회의를 할 때 발언을 하면 굉장히 길게 해요. 근데 내용이 별로 없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니까 그때 제 옆자리가 이제 이동걸 박사였는데 금융위 부위원장 했던 저 바보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청와대 안에서 그런 바보라는 워딩이 나왔다. 지금 본인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정책적으로 뛰어난 분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병준 내정자를 소개할 때 종부세를 했다는 둥, 동반성장 전략을 짰다는 둥 그러는데 종부세는 조금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누가 알듯이 종부세는 이정우 실장의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정우 실장이 이선으로 물러난 뒤에는 그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했고 제가 사무차장이었거든요. 네. 실무는 제가 했던 거고 그때 이제 정책실장이었기 때문에 일부 이제 관련이 됐어요. 그 관련이 뭐냐면 종부세를 국세로 만들어서 이제 다시 역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 정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에는 관여를 했을 텐데 그다음에 부동산이 확 뛰었거든요. 종부세가 무력화되면서. 그런데 종부세가 본인이 했다 그러는 거는.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예. 그건 내부 사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이제 좀 세금이나 정책을 아는 사람은 종부세는 이정우 교수가 한 거다라는 걸 다 아는데 본인이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으니까 본인이 꼭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죠. 근데 본인이 했다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반성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책실장이 된 다음에 물론 양극화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양쪽에서 만들었는데 사실상 채택한 거는 이 양극화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쪽의 정책이 나중에 후반기에 선택이 됐거든요. 그냥 결국 끝이 한미 FTA잖아요. 네네. 당시에 정책실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양극화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대안을 내놓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요새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요새 얘기하는데. 근데 정책실장일 때는 반대로 갔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이 근무했고 쭉 인수위 때부터 봤고 무슨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청와대에서 직접 보셨던 분으로서 본인이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건 아니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제 뭐 전체 큰 방향에서 옳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자기의 주관이 이론적으로 확실해서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분이 아니고 네. 대통령이 뜻하는 바를 거스르지는 않아요 보면은. 공무원들하고도 싸우지 않는 분이에요. 특이한 스타일이네요. 아니요, 그게 보통은 개혁적인 사람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제 말은 이제 그 노무현 정부가 뭐 여러 가지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대변되는 그 주요 인사들의 특징이 소장님 포함하여 자기 생각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서로 맨날 싸우는 거 아닙니까? 토론하고. 근데 이분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정우 실장 같은 경우, 교수 같은 경우 굉장히 온화한 분인데도 네. 이제 조중동에 가면은 뭔가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 주장이 확실한 거죠. 되는데 인성하고 상관없이 자기 정책이나 철학은 분명했던 사람들인데 보통. 예, 김병준 내정자는 조중동의 공격을 그렇게 받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때 아마 그 국세로 바꾼 것 때문에 세금 폭탄 문제 이때 약간 부딪힌 것 빼고는 사실은 조중동에서 김병준 내정자를 공격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언급을 하시기를 본인이 김병준 내정자가 본인이 이렇게 실제로 정책이나 의견을 회의 중에 낸 기억이 없다고. 네, 실제로 어떤 분이 그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은 그거에 대한 기억이 남게 마련인데 네. 김병준 사실은 그 종부세 두 번째 그러니까 5사 대책이라는 걸 만들 땐 제가 실무였기 때문에 자주 만났지만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자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도 아닙니다. 근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장황하게 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 밑에서 정책실장을 할 때도 뚜렷한 어떤 정책 기조를 가지지 못했는데 과연 이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그래도. 네. 근데 국무총리로서 완전히 정책 기조를 바꾸고 공무원들을 완전히 장악할 능력이 있느냐.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바로 앞에 인터뷰했던 박지원 대표에 따르면 그 뒤에 본인의 주장으로는 7인의 그중에서 한 분 빼고 6인회가 있기 때문에 그 6인회와 토론하여 7-1인회 토론하여 혹은 그분들의 뜻을 따라주지 않을까요 또? 윗사람의 뜻을 안 거스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지금 혼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을까 싶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정세에서 총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은 도대체 뭘까라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가장 이분과 관련해서 의외였던 것은 총리 내정자로 언론에 첫 보도될 때 굉장히 해맑게 웃으시고 밝게 웃으시지. 지금 전국 이게 상황이 웃을 상황이 아닌데. 또 언론을 보면 29일 날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을. 근데 그 31일 날 인터뷰를 할 때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이거는 뜬구름 같은 소리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야당도 책임져야 된다. 네. 갑자기. 예. 네. 만일에 지금처럼 하면은 이제 언론이 거꾸로 이제 역풍을 맞을 것이다. 네. 그러므로 책임져야 된다. 책임이 중요하다. 사실은 그 상태에서 자기는 총리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를 인준하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야당 이렇게 뭐 모든 정치 상황에서 단순히 자동차 추돌 사고도 명백히 이쪽 잘못 같아도 몇 대 몇 나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100% 어느 한쪽이 잘못을 물을 수는 없는데 최소한 최순실 사태는 야당은 책임 없어요. 그렇죠. 네. 최순실 씨를 거기다 수십 년 전에 꽂은 것도 아니고 그 이후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야당이 문제 책임 물을 수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갑자기 야당 책임을 얘기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거기 간 것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어쨌든 소장님의 개인적인 평가로는 같이 근무하셨던 이게 능력
정책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평가하신 거죠. 굉장히 정책 기조가 올바른 분 밑에서 그걸 수행할 능력은 있으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완전히 정책 기조를 자기가 세우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장악해서 그걸 끌고 갈 능력은 부족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 100% 자기가 네티 대통령 처음 듣는 표현인데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등장한 표현 같아요. 네티 대통령. 근데 그것도 좀 그래요. 총리가 내치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더 걱정되는 건 외치예요. 당장 한중일 정상회담을 대통령이 간다고 하는데 중국 수상이나 일본 수상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게 말해요. 제가 어제 이메일을 받았는데 캐나다 교수인데 너네 샤머니즘 국가에서 부끄러워요. 외신 보기 제가 외신에 맨날 뒤져보는데 원래 사건이 있으면 요즘 안 봅니다. 제가 원래 답신을 하기로 하고 하루 늦었거든요. 네가 샤머니즘 국가에서 이 고민하느라고 어려운 건 알지만 답신은 해야 된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 나가면 바로 중국 총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전승절 날 온 거 그거 뭐냐라고 물어볼 거고 일본 총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한일 위안부 합의한 거 그거 뭐냐 지킬 거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대놓고 어쨌든 뭐 법률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대통령이 확실하니까 대놓고는 안 하겠지만 그 속 생각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치도 문제고 지금 그 안에서 그 틀에서 내치를 한다는 것도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노무현 정신이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왜 저도 이제 그 대목 아마도 이제 그 비서실장은 DJ 비서실장 출신 그리고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그러니까 정책실장 출신 이렇게 해서 이 한 사람만으로 거국 내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네.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부터 노무현 정신을 계속 거론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네. 근데 노무현 정신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3당 합당할 때 안 됩니다. 이 손 들면서 안 됩니다. 거기서도 출발한 거죠. 예. 그 이미지하고 지금 김병준 내정자가 이 상황에서 총리하겠다는 이미지가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있어요. 정반대의 이미지란 말이죠. 모든 국민이 그때는 정치권들이 합의하고 국민들이 반대할 때 3당 합당 때는 나도 국민의 편이라고 손을 든 것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그 6인회만 이렇게 할 때 그쪽에 손을 든 거 아닙니까? 지금 논리가 국민을 생각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 됩니다는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역사를 거꾸로 가는 거다라는 건데 지금 국민을 생각한다라는 게 국민들 다 반대하거든요. 노무현 다 좋은데요. 이분이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럴 거라는 뭐 확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또 그 사이 인생의 철학도 바뀌었을 수도 있고 능력도 더 올라갔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노무현을 팔면 안 되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가 스스로 책임 총리에서 전국을 잘 이끌어가면 다행인데 여기서 왜 노무현을 팝니까? 끌고 와서. 근데 이 기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야당이 반대하면 그만두겠다. 네. 예? 미련 없이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또 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성향하고는 무관한 게 이 전국에서 거기 들어가서 노무현 얘기를 하고 야당도 책임을 얘기하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그래서 사회경제연구소에서 소장님과 사회경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김병준 내정자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분이라서 저희가 간이 청문회를 한번 해본 겁니다. 네. 이분이 그러면 자 경제가 문제라고 계속 얘기해왔는데 이분이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가장 급박한 거는 산업구조조정의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산업구조조정은 어차피 공적자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서 이걸 국회에 가서 공적자금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뒤에서 서별관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는 국회 가기 싫은 거예요. 가서 공적자금 달라고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 게 싫은 거거든요. 그거부터 해야 되겠죠. 근데 과연 할 수 있는지. 또 국회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국회에 들고 갔을 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걱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들을 즉각 해결하는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의 발표라고 하는 건 사실은 주택 갖고 다 계속 장난했던 거거든요. 네.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아마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은 6인회인지 뭔지 또는 조선일보 입장에서 꽃놀이패거든요. 7-1인회라고 해주세요. 네, 7-1인회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잖아요. 이거 하다가 얻으면 되고 못 얻으면 그냥 뭐 패를 해소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요즘은 반나절 단위로 전국이 바뀌기 때문에요. 네, 좀 이따 또 대통령이 뭐 발표한다면서. 네. 요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번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칼 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간장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 뉴스 공장 공장장은 김어준입니다. 네, 4부 두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 동상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네, 이 문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황평우 소장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계획이 어떻게 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발표된 거는 최근인데요. 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뭐도 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건립준비위원회를 아마 뭐 전 정권의 총리들이나 뭐 그 관련된 분들이 모여가지고 동상을 이미 만들었다 그럽니다. 아, 동상 자체는 만들었다? 이미 만들었다 그래놓고 또 국민 모금을 하겠다고 좀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미 뭐 이런 그 어떤 공적인 논쟁이나 이런 좀 합의를 거쳐야 될 부분들을 그러니까 전 대통령을 추정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사로운 모임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실행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아, 물론 이제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광화문 광장 자체가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공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 사람이고 근현대적인 인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시대적인 조류를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요. 일본군 장교 출신인 다카키 마사오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과 동격일 수는 없어요. 그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과 동격이라는 얘기가 나왔나요? 아니,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다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중세시대 사람이고 근현대시대 사람으로 해서 시대적인 균형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근현대적인 역사 인물로 해서. 예, 그러면 자, 우리나라 중세와 근현대 인물의 시대적인 균형을 맞춰 볼 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과 다카키 마사오를 저는 동일선상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 개명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미 궁리에 5m짜리 동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지금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연 우리나라 근현대를 대표한다는 어떤 역사가나 또 국민적 공감대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적인 모임으로 해가지고 광화문 광장을 점령하겠다? 이거는 무단 점령에 불과한 거죠. 제가 이제 이 사안 관련해서 언론 보도 나온 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걸 추진하시는 분들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합친 것만큼 훌륭한 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근데 그거는 그분들 생각이고. 그분들 그 저같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죠, 아직은. 그 논란이 있는 분이죠. 그분의 공에 대해서 이미 일본 육사나 그다음에 독립군을 또 잡거나 그다음에 경제개발이라고 먹거리를 해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경제개발 계획이 작년 정권 때 이미 세워놓은 것들을 5.16 군사 쿠데타 때 강탈해가지고 그대로 시행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거를 보고 읽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의 따님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실행을 제대로 해서 실행을 제대로 하는 것도 능력이죠.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궁금한 예를 들어서 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건 압니다. 네. 이 먹거리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과오는 있습니다. 근데 공과오에 대해서 그 먹거리에 해결한 만큼 수많은 우리의 어떤 민주화나 그다음에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민주적 가치는 짓밟았거든요. 이 부분과 그다음에 먹거리 해결을 동시에 다 만족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웅은 동상을 세울 정도의 영웅은 논란이 있거나 논쟁이 있거나 그러면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웠을 때 이 사람에 의해서 많은 그 후손들 처단당하고 희생당한 사람들 후손들은 가슴에 지나다니면서 한을 맺힐 텐데 뭐 좋겠죠. 동상 세워놓으면 우리가 계란을 던지거나 뭘 던지는 팔운동하기는 참 좋겠는데 이거는 저는 국민적 공감대를 못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팔운동이요? 예. 계란 던지기 좋겠죠. 예. 제가 그러니까 말씀이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상 평가에 엇갈릴 수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동상을 세우려면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인물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요지는. 그렇죠. 그리고 고향에 이미 만약에 뭐 고향 분들이 세운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겠어요. 이미 그리고 구미에는 김일성 동상만큼의 큰 5m짜리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굳이 이거를 어떤 그 공적인 광화문이라는 거는 전 국민의 합의와 논란이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 추진하는 사람들이 100% 다 만족하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싫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나요? 그거는 반대하는 분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위인이 적어도 광화문 광장, 국가 상징 광장에 와야 되는 거지. 이런 논란이 논쟁이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처럼 만약에 그때 정치를 잘했더라면 최태민 같은 사람들 제대로 잘 정리를 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사건 안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알면서도 최태민을 살려놓은 이 과에 대해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이런 논쟁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국민적 광장에다가 세울 수 있다라는 거냐 이거죠. 추정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장소 혹은 뭐 고향 혹은 뭐 생가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1,800억이 아마 들어간다는데 뭐 신당동에 기념공원을 뭐 만들고 또 거기에 몇백억 그다음에 새마을 사업 하는데 몇백억 구미에다가 그 기념공원 만드는데 몇백억 죄송한데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 하는데 18억이라도 썼나요? 1,800억에 10분의 1도 안 썼고 세종대왕 기념사업 하는데 우리 얼마 쓰고 있나요? 모릅니다. 이렇게 이게 언밸런스 되는 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1,800억을 들여서 기념사업하고 광화문 광장에다가 논란이 만든 일본군 장교 다카키 마사오를 세운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뜻은 알겠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시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광장을. 예. 네네. 그러면 이게 서울시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 거 어떻게 그 광장에다가 동상을 세울 수 있죠? 당연히 해야죠. 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정확한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광화문 그 교보문고 근처에 누군가 우리가 희생당한 분의 우리 묘비명인가 어떤 기념비를 잠깐 세웠어요. 네네. 그랬더니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철거를 해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보면 어른 도로교통법으로 철거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나 동상을 세우면 도로교통법으로 철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철거해야죠. 우리 철거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나 조형물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현행법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을 근거가 없다라는 거는 세울 근거도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광화문 광장 앞에 예를 들어서 이런 조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광화문 광장 앞에 보면 교보문고 앞에 기념비전이라고 사적이 있어요. 네. 사적 주변에 이런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적 기념비전 100m 주변에 이런 거 세울 때는 문화재위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화폐나 우표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네네. 화폐나 우표 만들 때는. 그렇다면 이런 논란이 있는 것들도 이런 것들에 준해서 화폐나 그다음에 그 우표 심의위원회처럼 이런 위원회를 급하게라도 만들어서 심의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난 다음에 이 동상을 세운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네. 한마디로 절대 반대다 하는 거고요. 그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화가 많이 나신 거죠, 지금? 화가 나다가 하도 어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기회가 되면 동상 건립을 찬성한 측도 반드시 있을 테니까 그분들 의견도 저희가 연결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짧게 AS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굉장히 많이 왔는데 김인호 씨가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지원 대표 댁에 변호사 한 분 넣어드려야겠어요. 네, 광고를 패러디한 분이네요. 7597 쓰시는 분이 이거 전문가 영역에서 나온 멘트네요. 할매는 저희가 이제 아침 브리핑할 때 최순실 씨를 할매라고 서로 부른다고 청와대 내에서는 했는데 할매는 주로 무당들이 위에 있는 신을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보 AS였습니다. 네, 후배들을 다 이 업계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황교익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네. 예. 지난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은 제 오프닝 멘트를 이해를 못 하실 텐데, 황교익 칼럼니스트에게 후배들이 자꾸 물어본대요. 거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왜냐면 요즘 너무 방송에 많이 나오시고 잘 나가기 때문에,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기자 후배들이, 나도 그러면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면, 황교익, 다른 음물을 파는 게. 그래, 다른 음물을 팔아. 그게 서로한테 다 좋다. 서로한테 좋다. 여기는 내가 이야기죠. 먹었다. 내가 늙어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막고 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선배입니다. 네. 자, 오늘 정하신 주제가, 이거는 현 정국과 상관이 있네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한식 세계화 이야기인데요. 한식 세계화는 이전 정부 때부터 쭉 나왔던 얘기죠. 그렇죠. 네. 그 MB 정부 때 그 영부인 예산이라고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한 1,200 들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한국 음식을 1,200이나 썼어요? 1,200억이나? 네. 뭐 세계 5대 음식을 임기 안에 만들겠다. 세계 5대 음식을 임기 안에. 지금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세계 5대 음식을 한 정부의 대통령 부인이 노력한다고 갑자기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세계인들이 입맛을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도 한식을 세계화하겠다는 이 말에는 거의 전 국민들이 동의를 해요. 그렇죠. 거기는 뭐 자기들 문화에 대한 자부심 이게 그렇죠.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 애국, 애족심 이런 것들을 동원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진보, 뭐 보수 관계없이 한식은 세계화해야 된다는 것에 그건 당연한 일인데 뭐 방향성이나 뭐 돈을 쓰임새나 뭐 어떤 사업 방향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실효성 같은 거 이쪽에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부에서 한국 음식을 세계화하는 정책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과연 마땅한 일인가.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그 민주공화정에서는 사실 그 민족주의, 국가주의 내세우는 것은 그게 그 바른 방향이 아니거든요. 이 공화정 내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정책이. 그냥 그런 이야기를 민족과 국가를 앞세우는 이런 홍보성의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것을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한테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왜 이러는가. 한국 음식, 한국 사람들끼리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됐지. 그걸 굳이 정부가 나서서 막 먹이는 이런 사업들을. 외국인한테 먹이겠다는 거죠. 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다가 먹었더니 맛있더라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퍼져나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한식 세계와 관련되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 홍보 사업이거든요. 네, 홍보. 외국 나가서 음식을 해서 이렇게 한국 음식 비빔밥, 떡볶이 이런 걸 먹이는 것인데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짜로 주니까 뭐 다 맛있다 그러죠. 공짜로 주는데 맛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영상물로 뭐 인터뷰해서 이렇게 하는데 돈 잘 써서 한국 문화를 퍼뜨렸다 이렇게 그렇죠. 하죠. 네. 근데 외국에서는 그 언론 보도 안 해요. 그런 일에 대해서. 당연히 안 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그게 뉴스 시간에 주요 뉴스로 막 탑니다. 우리 음식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더라. 그러면 또 그 뿌듯하게 그걸 봐요. 요 지점이 문제인 거죠.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가슴 뿌듯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세금으로 엉뚱하게 다른 몇몇 사람들이 그 뒤로 챙겨가는 일이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내다바이라 그러죠. 국민들 사기잖아요, 사기. 그렇죠. 주머니 돈으로 뭔가 행사하고 그 콩고물을 빼먹는 일이 이 한식 세계화 사업이거든요. 한식 세계화 사업을 그 명분을 누구도 부인을 거부하기 싫어하는 그 명분을 내세우되 실제로는 돈을 먹는다는 거죠. 뒤에서. 그런데 이걸 외국에서도 이런 일을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뭐 태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의 음식들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폈다 그러는데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탈리아에서 피자, 파스타 그걸 세계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공짜로 뭐 준 적이 있어요? 뭐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까? 태국의 쌀국수 그 세계화하기 위해서 태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쌀국수 공짜로 한 그릇 준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우리 음식 먹어달라 하고 거지 같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공짜로 디미는 이런 일은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오늘 방송에 거친 말 많이 나옵니다. 바보도 나오고 거지도 나오고 기회주의자도 나오고. 창피한 거잖아요. 창피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거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브룩실즈. 브룩실즈가 미국의 뉴욕에 있는 한인 마켓을 방문한다. 슈퍼마켓을. 그래서 한인 한국 음식을 집어든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맞아요. 그 장바구니에 뭐 당면, 고추장 뭐 이런 게. 그러면서 뭐 한국 음식, 그러니까 이런 한식 세계화 활동을 열심히 했더니 세계적인 스타도 이제 그 슈퍼에 가서 우리나라 음식 십자가를 산다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유명한 잡지에 났습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보도를 했는데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주고 거기 돈 주고 가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밝혀지니까 부끄러워요.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 내부 방송이나 이런 데들 많이 하죠. 그 뭐 무한도전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한식 세계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비빔밥 광고 만들어서 뭐 저 미국의 그 광장 한복판에서 뭐 영상물 돌리고 민간 영역에서 예능을 하는 건 충분히 받아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반대요. 그것도 반대하세요? 재밌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괜히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런 민족주의 이런 것을 끌어내는 그 관점에서 그거 별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저는 예능 아이템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능 아이템으로는. 근데 그 뒤에 우리 안에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정이지 한민족공화국이 아니거든요. 그 민족을 강조하는 이런 일들의 이면들을 보면 항상 뒤에서 콩고물 따먹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돈이면 그냥 지금 한식 세계화 한다고 해서 지금 미르재단에 뭐 돈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 예산이면 애들 그냥 무료급식 하는데
제대로 밥도 못 먹는 애들도 있다는데 그런데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왜 외국 사람들한테 뻔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공짜로 밥 먹이고 우리 거 맛있으니까 먹어달라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음식 문화라는 게 한국 음식이 세계화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산업적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품들을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와서 우리 음식을 먹어보고 아 이거 맛있네. 그럼 무조건 가서 그렇죠. 찾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그러면 그게 수요가 생기면 거기 생겨요. 식당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먹으면 돼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라하는 게 외국 문화를 따라할 때는 그 문화가 세련돼 보이거나 네. 그렇죠. 자기한테 감동을 주거나 네. 꽂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따라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쓰고 따라하라고 해도 그게 촌스럽거나 모양이 안 나거나 문화의 깊이가 없으면 안 따라해요. 맞아요. 그 문화라는 게 스며 들어가듯이 이렇게 번져 나가는 것은 그 수용자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특히 먹는 것은 음식 문화는 수용자가 결정하는 문화예요. 우리가 아무리 먹어달라고 애걸복걸을 해도 네. 먹는 사람들이 결정 안 하면 그게 세계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기회는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굳이 한식 세계화해서 뭐 우리 식품들이 많이 팔리는 게 좋겠다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우리의 밥상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지금 외식업소에서 우리가 밥 먹는 것들을 보면 스텐 밥그릇에 공용 반찬에 멜라미 식기 쓰죠. 제대로 된 음식들 사실 우리가 먹고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중 음식점들의 음식을 조금 격을 높이고 질을 올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한식 세계화를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 식당들에 외국인들이 들어갔을 때 이 식기가 왜 이래? 멋있네. 이런 식기에 먹고 혹은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 식문화의 품격을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싶은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미르재단 문제 때문에 한식 세계화 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식 세계화를 입에 그러는 그런 정치인들은 또 다르게 우리 세금 뒤로 빼돌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돈 빼돌리기 딱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식 세계와 관련되는 여러 그 사업들도 이제는 좀 닫고요. 처음부터 우리 만약에 그 산업에서의 일이 꼭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그때는 나를 불러라. 아니요, 저는 관계 없어요. 저는 그게 잘 하고 있는지. 차은택 씨 자리를 노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주 기분 나쁜 소리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기분 나쁜 소리. 그 예산은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자, 저도 어릴 때부터 배낭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데 공감해요. 예를 들어서 태국 음식, 멕시코 음식, 뭐 세계적으로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멕시코가 자기들 경제도 어려운데 세계화를 위해서 정부가 나와가지고 막 전 세계 뿌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먹으니까 맛있거든요. 여행객들이 와서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맞습니다. 그 음식을 찾으니까 그 식당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세계화되는 거거든요. 초반의 과정이 이런 거예요. 맛있어. 돌아갔는데 뭐 없어. 그럼 멕시코 음식이니까 멕시코 사람 불러야 돼. 그렇죠. 멕시코 사람 와가지고 고용해가지고 만들어 보라고. 그러고서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자꾸 먹게 되고. 그리고 그 음식이 그 세계화되는 게 곧 그 문화, 그 국가의 문화가 어떻게 업되는 뭐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전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먹고 있는 태국 뭐 음식들, 베트남 음식들, 멕시코 음식들 그런 음식을 우리가 맛있게 먹는다고 해서 그 나라를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고 대단한 문화 국가로 우리가 인정하고 뭐 이러지는 않지 않아요. 자, 우리가 타코를 먹으면서 멕시코는 위대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식이 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저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음식이 그러니까 뭐 멕시코 음식이 전 세계에서 먹히잖아요. 네. 태국 음식도 전 세계에서 먹힙니다. 그런데 일본 음식도 전 세계에서 먹히고 있지만 둘 사이에는 먹힐 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태국 음식 또는 뭐 멕시코 음식들은 대부분 저렴한 식당이에요. 베트남 음식. 그렇습니다. 일본 음식도 저렴한 식당이 있지만 한 단계 확 올라가는 고급 식당이 따로 존재해요. 그 힘은 사실은 문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 말은 이 일본 문화의 깊이, 우리 서양 기준으로 볼 때 깊이에 대해 존중해주는 것이 그 음식까지 끌어올리는 거지 음식이 그걸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음식 외에 그 식당을 꾸며 나오는 그 공간의 분위기 연출하는 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젠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공간을 소비하면서 이게 일본 문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할 수는 있죠. 문화 전반에 힘이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음식. 그렇기는 하죠. 네. 그런데 음식에 우리는 집중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문화, 한국 음식이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립도 사실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난번에 한식 세계와 관련되는 예산 할 때 지원하는 그 업체가 커피 만드는 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템이 보면 뭐 고구마 무스인가 뭐 고구마로 만들었 음료가 있대. 그걸 외국에다가 내놓는 것, 뭐 양념치킨 내는 것이 치킨이 우리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양념법이 한국의 양념이다 뭐 이러면서 또 갖다 붙이고 뭐 이래요. 무엇이 한국 음식인가라는 것에 대한 개념, 관념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걸 세계화하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오늘. 저도 고생했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고생했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7시 다시 뵙겠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안녕. 15초가 남았다고 합니다. 네. 안녕 한 번 더 하죠, 뭐. 김어준이었습니다. 안녕.